넉마주의 소년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는 자신을 넉마주의라며 놀렸던 쓰레기 같은 놈이라 불렀던 고향 마을을 통째로 샀죠. 모두가 복수를 예상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는 이제 노인이 되어 폐지를 줍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마을 앞에 나타나 한 첫마디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헌옷을 주워 살던 아이 박춘복입니다. 이 순간부터 마을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넉마주의 소년이 선택한 충격적인 결정. 그 감동의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무진동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은 손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10살 박춘복의 손가락은 헌 옷과 고철을 가려내는데 이미 노련했죠. 등에는 자신보다 훨씬 큰 마대자루를 메고 볕에 그을린 얼굴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춘복아, 저쪽 비닐봉지도 한번 뒤져봐. 거기 입을 만한 옷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박춘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 더미를 향해 달려갔어요. 손에 묻은 흙을 대충 바지에 문지르며 비닐봉지를 뒤적거렸죠. 우엑 저것 봐. 쓰레기장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시장 상인의 아들 조만식이 코를 움켜쥐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야, 박춘복. 너 또 쓰레기통 뒤지냐? 진짜 냄새나. 조만식의 말에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박춘복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쓰레기 줍는 아이한테 무슨 책이 필요해. 너 앞으로도 평생 쓰레기나 주울 거면서. 조만식이 박춘복의 가방에서 책을 꺼내 땅에 던졌습니다. 책장이 쓰레기 물에 젖어들었어요. 박춘복은 재빨리 책을 주워 셔츠로 닦았습니다. 괜찮아, 춘복아.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어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따스한 손길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엄마, 나는 왜 쓰레기를 주워야 해요? 박춘복의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버려지는 건 다 쓸모없는 게 아니란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태어날 땐 아무것도 없지만 죽을 땐 사람답게 떠나야 해. 그날 밤 박춘복은 촛불 아래서 물에 젖었던 책을 펼쳤어요. 구겨진 페이지를 조심스레 펴며 글자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변두리 달동네의 작은 방 쓰레기. 냄새가 배인 옷 사이에서 꿈을 키우는 소년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겨울이 오자 어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헌 옷을 주워 겨우 연명하는 생활 속에서 병원은 그들에게 너무 먼 곳이었죠. 엄마, 오늘은 내가 혼자 다녀올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12살이 된 박춘복은 이제 어머니 목까지 해내려 애썼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폐지와 고철을 모았죠. 그러나 돌아온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급하게 이웃집 아주머니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폐질환이 악화되었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간호사의 물음에 박춘복은 가방에서 그날 번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갔어요. 이봐, 넉마주의 꼬마야. 내 엄마가 죽었다면서? 이제 집세는 누가 내려고? 집주인의 거친 목소리가 박춘복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가진 것이라곤 책 한 권과 어머니의 낡은 사진뿐인 소녀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비가 내리는 시장 골목, 박춘복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며 자신의 존재를 모른 척했죠. 그때 조만식의 아버지가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자면 우리 가게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어서 다른 데로 가.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내 알바냐? 쓰레기 같은 놈. 내 어미도 그렇게 살다 갔으니 너도 그렇게 살다 죽겠지. 그 말에 박춘복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조만식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년의 눈에 담긴 결기에 조만식 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어요. 기억해두세요. 제가 꼭 돌아올 거니까요.
박춘복은 그날 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서울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배낭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이 전부였죠. 기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동안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기억해, 절대 아무도 무시 못할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엄마처럼 아프고 싶어도 병원 한 번 못 가는 사람들을 도울 거야. 도착한 서울역은 춘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차가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13살 소녀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주머니 속 동전을 꽉 쥐고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서울의 첫날은 역 근처 골목에서 노숙으로 시작됐어요. 박춘복은 낯선 도시의 냄새와 소리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맸죠. 꼬마야, 어디서 왔니? 혼자 서울에 온 거야? 건설 현장 인부 모집 앞에서 서성이던 박춘복에게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어요. 혹시 일할 곳을 찾고 있니? 우리 고물상에서 일해볼래? 크진 않지만 잠잘 곳도 줄 수 있어. 14살이 된 박춘복은 그렇게 고물상에서 일하며 지하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고향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특히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죠. 사장님, 이 플라스틱이랑 저 플라스틱은 재질이 달라서 따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책에서 봤어요. 재활용될 때 공정이 다르대요. 김 사장은 놀란 눈으로 박춘복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 생각만 할 나이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니 신기했죠. 너 정말 별나게 부지런하구나.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박춘복의 제안으로 고물상의 분류 방식이 바뀌자 수익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김 사장은 17이 된 박춘복에게 작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폐기물 처리 장비를 내가 한번 살펴볼래? 젊은 눈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고물상 창고 한쪽에서 박춘복은 밤늦게까지 장비 매뉴얼을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사장님, 이 기계로 폐플라스틱을 갈아서 새 원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가능해? 네. 외국에선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요? 김 사장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박춘복의 열정에 결국 작은 시도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플라스틱 재생 사업은 예상 외로 성공적이었어요. 춘복아,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내 사업을 내가 물려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김 사장의 농담 섞인 칭찬에 박춘복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전 더 큰 꿈이 있어요. 버려지는 모든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1살 박춘복은 김 사장의 도움으로 작은 재활용 창고를 임대했어요. 낮에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만의 사업 계획을 세웠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모습이 아닌 세상을 바꾸려는 청년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버려진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모든 것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제 45살이 된 박춘복이었어요. 그는 에코퓨처라는 간판이 걸린 빌딩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외국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박춘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빌딩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에는 지구를 살리는 기술, 사람을 살리는 경제라는 회사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자 박춘복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퓨처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어요. 작은 재활용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제 해외 지사까지 둔 대기업이 되었죠. 오늘 미팅에서는 북유럽 순환경제 모델을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춘복은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어요. 그의 회사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폐기물 제로 도시 모델까지 제안하는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재활용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인터뷰 요청을 위해 찾아온 기자의 질문에 박춘복은 잠시 망설였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저는 어릴 때부터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서 보물을 찾는 법을 배웠거든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헝겊 조각에서 황금을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박춘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낭만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어요. 버려진 것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인터뷰가 끝난 후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지금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그를 쓰레기 같은 놈이라 불렀던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오늘날 폐기물 처리 산업의 혁신가로 불리는 CEO 박춘복이 한때 넝마주의였다는 사실을요. 박 회장님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박춘복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십 년 만에 들려온 고향 소식이었습니다. 무진동이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실래요?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조만식. 한때 그를 괴롭히던 소년이자 그를 쫓아낸 시장 상인의 아들이었죠. 이제는 몰락한 상인으로 재개발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가 직접 맡겠습니다. 단,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박춘복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그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몰랐죠.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무진동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골목길과 낡은 시장, 그리고 언덕배기에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그대로였어요. 다만 사람들의 표정이 더 지쳐 보였죠. 재개발이라는 소문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으니까요. 에이, 또 개발한다고 속이는 거 아냐? 매번 그렇게 말만 요란했지. 여기가 언제 바뀐다고. 시장 골목에서 한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옆에는 흰머리가 다분한 조만식이 앉아 있었어요. 한때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했던 그는 이제 작은 채소 가게 하나를 겨우 지키고 있었죠. 이번엔 진짜래. 무슨 큰 기업에서 여기를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봤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라고. 보상금 얼마 받아서 어디서 살아. 박춘복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그들의 대화를 뜯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저기요, 혹시 박춘복이라는 사람 알아요? 조만식에게 다가가 물었을 때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춘복이라. 그런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옛날에 여기서 넝마주의 하던 애 이름이 그랬던 것 같네. 근데 그 애는 오래전에 사라졌어. 왜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박춘복은 쓸쓸히 웃으며 돌아섰어요. 조만식에게 그는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은 이름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이구, 저 양반은 또 뭐하러 온 거야?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박춘복 옆으로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조만식이었습니다. 한때 박춘복을 괴롭히던 소녀는 이제 폐지를 모으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엔 그 아이가 내 아들한테 머리도 못 들었는데 세상이 참 뒤바뀌었지. 조만식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박춘복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본사로 돌아가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무진동 재개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 하필 그런 변두리 마을에? 모든 프로젝트가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은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겁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박춘복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는 무진동을 단순히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자원순환 마을로 탈바꿈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프로젝트의 설명회는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무진동 마을회관에는 주민 설명회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때 무대에 올라온 사람을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대기업 회장이 직접 이 작은 마을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마을 회관에는 무진동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오래된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단상에 선 박춘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졌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특별합니다. 무진동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저에겐 인생의 회귀와도 같은 일이니까요. 주민들의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죠.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헌옷을 주워 살던 아이 박춘복입니다. 순간 회관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조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 그 애가 어떻게? 조만식의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박춘복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넝마주의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냄새난다, 거지 같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에서도 쫓겨난 저는 13살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뒷자리에서 한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과거 그 작은 소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여러분, 제가 이 마을을 산 건 복수가 아닙니다. 여기 사는 여러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냉소적인 표정의 주민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어요. 나는 기억하네. 그 아이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던 아이였어. 남들이 놀릴 때도 묵묵히 견디던. 노인의 말에 박춘복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조만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내가 얼마나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지금 와서 우릴 도와준다고? 믿기 힘든데. 박춘복은 조만식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만식 씨 어린 시절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회관 안에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불신과 기대,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죠. 박춘복은 천천히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구상은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마을이었어요.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무진동을 만들어 봅시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조만식이 박춘복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박춘복이 맞아? 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만식 씨.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진동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에코퓨처의 자금과 기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나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그대로 두되 친환경 소재로 리모델링되었고 빈 공터에는 공동 텃밭과 재활용 공방이 들어섰죠. 이거 봐요. 우리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예쁜 화분이 만들어진다니까. 공방에서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만든 화분을 들어보였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강사가 폐자원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박 회장님, 이런 걸 생각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할 일이 생겼잖아요. 박춘복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마을은 자원순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집과 땅은 마을 협동조합에 기증되었고 주민들은 조합원으로서 마을 운영에 참여했죠. 회장님, 조만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박춘복은 잠시 긴장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으니까요. 조만식은 초라한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시죠, 조만식 씨.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묻지 않아? 박춘복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조만식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사실 그때 우리 가게도 사정이 안 좋았거든. 그렇다고 핑계는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박춘복의 눈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들은 사과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만식 씨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나한테? 네, 우리 마을 재활용 공방 운영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조만식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나한테 그렇게 했던 내가 그걸 맡는다고? 네, 그래요. 조만식 씨가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으니 사람들 다루는 능력도 있으실 테고 물건의 가치도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건 조만식 씨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 그렇게 조만식은 재활용 공방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그만의 방식으로 공방을 이끌어갔어요. 특히 그의 아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했죠. 아버지, 이 폐목재로 책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쪽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예전엔 이런 걸 그냥 버렸는데. 이제 보니 다 보물이구나. 무진동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였던 곳은 생태공원이 되었고 낡은 시장은 친환경 마켓으로 바뀌었어요. 마을 곳곳에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관과 체험장이 생겼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마련됐습니다. 무진동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중앙광장에는 자원순환 마을 축제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작은 무대 위에는 박춘복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 덕분이죠. 박춘복의 말에 주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무대 아래에는 조만식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과 손자가 함께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폐지 수레를 끌지 않았어요. 대신 재활용 공방의 리더로서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재활용 공방의 조만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대에 오른 조만식은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전 이 마을에서 별로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많았죠. 조만식은 잠시 목이 메었어요. 그러다 박춘복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한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지금의 박춘복 회장님이.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조만식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게 뭔지를요. 그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요. 조만식의 말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춘복과 포옹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축제가 끝난 후 박춘복은 조용히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작은 묘가 있었어요.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도 달라졌어요. 아무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 곳이 되었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박춘복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춘복은 마을 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어요. 이제 무진동 재생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직 많은 계획이 남아있잖아요. 한 주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춘복은 미소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예요.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날 오후 박춘복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무진동에 깊이 남았어요.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동상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희망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 소년에게. 몇 달 후 조만식은 마을 공동 텃밭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한때 폐지 수레를 끌던 그 손으로 이제는 생명을 심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박춘복, 내가 가르쳐준 거야. 사람은 태어날 땐 아무것도 없지만 죽을 땐 사람답게 떠나야 한다는 걸. 바람이 불어오며 텃밭의 꽃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진동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연 다음엔 어떤 인생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또 다른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요.